이낙연 총리 청문회가 지금 끝났고요. 표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자유한국당 등은 부적격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5가지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꽤 걸리는 부분이 위장전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전입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당론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통과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할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낙마시키는 일은 없겠죠, 일단은. 네. 이제 국민 정서가 결국에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는 그런 것은 계속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이라고 해서 꼭 우리도 스스로 너무 그런 엄격함의 문턱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보니까 이낙연 총리 이것은 뭐 며칠 그렇게 있다가 바로 해소된 문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장전입 부분은요. 일단 이분들이 강경화 부분은 이미 스스로 밝힌 것이고 이분들이 투기 목적이 원래 위장전입이 범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교육을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위장전입하는 부분은 불법 맞고요. 그 주민등록법상에도 완전 불법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위장전입의 경험들이 있어요. 자녀 무슨 학군 문제라든지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부인의 취직, 직장, 학교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물론 잘못된 건 맞죠.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근데 이런 분들이 없는 것까지 다 쳐내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임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그 사안 자체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안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근데 이 총리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교적 바로 그 당시에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해소했던 경우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공개하고 시작한 경우잖아요. 이것도 교육 관련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팩트를 몰라서. 지금 뭐냐면은요. 본인이 이제 두 번인데 중학교 교사였던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지방으로 정근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자제분을 건너편 친척 집에로 그 이제 주소지를 옮기고 아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2주 만에 그 지방으로 전근 간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녀 교육으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원대 복귀한 거예요. 2주 만에 해소된 네,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89년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가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이제 우편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만 거기다가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해소가 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두 번째 거는 기억 자체를 못 하고 있었다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오후에 해명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 분의 경우가 불법이라고 해도 마치 한국 사람들이요 그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걸린 그런 느낌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거든요. 위장 전입이 이제 학군이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케이스와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경우와 선거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의 부정적인 그 이제 요건의 세 가지 정도인데 그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학군이 좋은 대로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능동적으로 한 경우 말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갑자기 부모가 이사를 하게 돼서 자식까지 이사를 시키기가 애매해서 그 현재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경우, 수동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있을 그렇게 된 거죠. 이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가 막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는 게 겨우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사실은 위장전입 문제도 깔끔하게 없었으면은 금상첨화인데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 역시 이 일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전혀 흠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들어주긴 하겠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로 낙마하거나 부적격이어도 유명하던 바로 그런 정권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그 악의성 없는 위장전임을 갖고 꼬투리 잡는 것 좀 웃기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도 있고 탄핵당한 그 정당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깨끗하게 통과시켜서 정권 잘하게 일 잘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이성적이고 정상적이었다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까지 방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자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워딩으로 시원하게 쏴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분 그 당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에이. 외려 없는 사실까지 의혹을 네. 제기하면서 총리 내정자에게 참담하다는 얘기까지 듣게 예. 만드는 일을 벌였죠. 알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실 보니까 대부분 비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그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만 좀 짤막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검찰 출신들로 하면 검찰 기억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인맥 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은 네. 느낌인 거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검찰 파견을 안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검찰 파견을 안 받기는커녕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실패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검찰 출신이 많을수록 어쨌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연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그 이제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깨는 것 같아요. 보통 민정수석 자체가 검사 출신들이 많이 맞는 자리고 네. 민정비서관들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문제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사실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전해철 민정수석도 변호사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참여정부 때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박정규 그분이 했던 거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진일보한 거고 그런 정신은 이미 민주정부 2기에서부터 저희가 했던 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슬슬 이제 보수 언론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너무나 뻔한 어그로 끌기가 이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가니까 그걸 또 벌써 코드 인사 이렇게 낙인을 찍더라고요. 그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만 일을 해야 됩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의중을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서 배워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했고 결국은 그 들어간 분들이 참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국민의 참모라는 태도로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십상시 내지는 뭐 3인방, 4인방 이런 사람들 문거리 권력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게 문제인 거지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대통령을 몰라서 어떻게 보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인 찍기 참 좋은 어떤 그 용어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국민 코드 인사라고 명명을 해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네. 코드가 맞아야 일을 하지. 당연하죠. 그럼 110볼트에다 220불 꼽으면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청와대로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미루어 짐작하건데 청와대로 한 명씩 이제 불려가잖아요. 불려 들어가면은 같이 이렇게 정치했었던 그런 분들 뭐 최근에 뭐 이제 삼철 이분들은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뭐 그런 훈훈한 미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우실 것 같다는 솔직히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친노 패권이니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던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을 그런 바운다리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당으로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희는 행정관, 비서관인데 그거를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기회가 없으면 그건 좀 아쉬움이 크겠죠. 그런데 5년이잖아요.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당에서 당직자들이 청와대로 가면 그것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순환 보직을 좀 한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당이 현대화되어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도 고생을 했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당직자들도 청와대를 가고 그렇다고 현역 의원이 배지를 떼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환석이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넓게 쓰시면 또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먼저 누가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오셨네요. 쑥 불쑥 들어오시네. 마이크 갖게 되시고요. 네. 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이신 김민성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탱크 이러니까 이상.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폭탄 탱크 뭐 요즘에. 싱크탱크는 아니고 싱크 허브. 허브? 예. 여기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만 하는 곳이죠, 뭐. 더불어민주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연구원. 네. 아니 그거는 안 좋고요. 망한 그러니까 왜 망한 짓거리를 갖다 붙여요? 왜 그러세요? 자, 어서 오시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날씨도 좋고요. 쏟아진 뉴스들마다 훈훈하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백원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 서로 네.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민정비서관하고요? 네. 저는 전화 안 오네요. 별로 안 친하구나. 지금 그 얘기 했거든요. 어느 쪽 분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네. 백원 의원 지켜준 분이 김의원 대변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 얘기도. 그래서 제가 연약한 백원으로 지켜준 강인한 김현 이러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더 빨리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김현 대변인 일정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름도 바뀌었죠. 원래 이제 수석 비서관회의였는데 미루 짐작 좀 해줘 보세요. 수석 비서관회의하고 수석 보좌관회의 왜 명칭을 바꿨을까요? 이게 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원래 정무수석 뭐 이러면 네. 그게 아마 정식 명칭이 수석 비서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과 보좌관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수석과 보좌관 합동회의라는 의미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전 이제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 안 계셨어요? 있었어요. 수석 보좌관회의라고 그랬어요, 그때. 수상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춘추관에 있었습니다. 춘추관회의? 그래서 네. 보좌관 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청와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 제도를 다시 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름을 수석 보좌관 회의로 한 이유가 뭔지는 이게 수석 점 보좌관 회의인지 뭔지는 그 합동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전 싶은데요. 그러니까 수석과 보좌관들이 참여하는 회의.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인데. 수석은 수석 비서관이에요. 네, 맞아요. 수석 비서관, 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인데 저는 그거 안 해봤거든요. 그거 해보신 분이 그러세요. 근데 그것과 그 틀과 별도의 보좌관들이 있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아닌가. 골고루 나오시는 거죠. 뭐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격이 없이 그냥 나오는 어떤 회의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데 오후로 미룬 게 그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디테일처럼 보이는데요. 월요일 날 오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려면 일요일 날 출근한다면서요. 그래서 하지 마라. 월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는 오후에 하겠다. 난 이런 디테일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요일 날 출근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건 디테일과 상관없죠. 왜냐하면 저 당의 최고회의도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 건 당연하고 아마 월요일 날 아침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일요일 날 좀 쉬라고? 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후로 변경하는 거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럼 당도 오후로 변경해야 돼요. 왜 우리는 더 폭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당대표님한테 제안해서 오후로. 아이고. 그러나 언론에서 오전에 회의가 나오고 그렇죠. 12시 뉴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가 없으면 청와대는 그렇죠. 수석 회의를 매번 공개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매번 공개하죠. 매번 공개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거긴 정말 좋겠네.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 수석 회의 가본 적 있어요. 네. 특보하실 때 가셨었죠? 옛날 청와대 네. 아니 특보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총재일 때 총재 비서실장을 해봤잖아요. 네.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봤어요. 네이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어디 어떤 정권 뭐 또 어떤 사건에 대한 네이밍하기 딱 좋았던 게 어제 나왔던 게 산무회의 이건데 이제 권위주의를 깨는 데 있어서는 정말 혁신적인 이야기 같아요. 물론 알고 보면 다 노무현 정부 때
했음직한 이런 거 일단 받아쓰기 없다. 그건 어제 대통령이 앞으로는 받아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다음에 정해진 결론 없이 난상 토론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고요. 다음에 서열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뭐 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하라고 당신들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유머인 줄 아니까 다 웃는데 대통령만 정색하면서 그건 당신들이 그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만 나겠어요. 솔직히 뭐 박근혜 같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던 그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말하면 그걸 그냥 적기만 하고 끝났던 그런 정병원 회의였잖아요. 수석은 이제 반대 의견뿐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달아도 괜찮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소수 의견을 공개해도 좋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리더 또는 오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도 좋다라고 딱 처음에 정리해 주는 거는 전체 분위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을 잡는 건데 그 틀을 이제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대신 받아치는 건 아닌가요? 그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명칭이 된 게 아까 김민석 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뒷재에 수석과 비서관 외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두 명의 보좌관이 생긴 만큼 수석 보좌관 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수석점 보좌관 회의예요. 수석과 보좌관 예,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산모회의를 들으면서 저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나 하는데요. 네. 이거 진짜 받아 안 적으면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적이지 않은 그냥 무조건 하명하듯이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 적지 마라라는 고개 거겠죠. 쳐 받고 쓰지 말라 이거죠. 어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누어진 모든 얘기는 바로 이전 시스템으로 등록이 된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또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자기 생각을 메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해진 결론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 이제 A라는 안에 대해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가야지 B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열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석이나 보좌관들이 그 일을 잘 못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들한테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저런 회의를 하면 빡신 회의예요. 저런 회의를 하면 이런 표현이 좀 묘하지만 누가 위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명료하고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툭 제기되거나 툭 던졌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각 패널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송들을 해보면 준비 많이 해온 사람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준비 안 해온 사람은 심한 경우는 1시간에 멘트 한 5분도 안 나가. 그런 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 또 하나는 19자. 저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 계급장을 뜰 필요도 없이 계급장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은 자리에 의해서 권력이 결정되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합리성과 능력에 의해서 권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친소 관계를 떠나서 합리적인 판단과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즉 비서실장이라고 센 게 아니고 수석이라고 센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비서실장보다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 나이가 많잖아요. 가령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수석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 수석제 비슷한 건데 옛날에는 누구죠? 누구였지? 김기춘? 때 김기춘. 네. 그냥 김기춘이 완전 무슨 황제 바로 밑에 뭐처럼 해가지고 쭉 하면 받아 적는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관이 똑똑하면 더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한 것이 옛날에 가령 박정희 때 공무원 중에 거기가 일어나서 설명해봐 했을 때 고건이 그 당시 고건 나중에 총리는 고건이 일어났는데 설명을 쌈박하게 해서 확 떴다는 거예요. 가령 그런 식의 이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드는 국면은 바로 그러한 방식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이건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국민들한테는 흡족해.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수석이나 보좌관들 죽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저게 실은 저 수석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저거는 조금 지나면
실력과 내공이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커피 타는 데가 어디 있냐고 저쪽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국민들은 그래요.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뭐 내용 디테일을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상징성들만 갖고도 흡족해 합니다. 커피를 대통령이 직접 타서 먹는 거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많이 보여줬던 건데 다 커피 믹스 드셨죠, 그분은. 그러니까. 네, 다방 커피. 참. 근데요, 이제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특수활동비 문제인데 사적인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까겠다. 이거고 대통령하고 전혀 그렇게 친소 관계가 없다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또 설명하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갔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하루에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정도의 사안은 저는 대통령이 이미 생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 밥 먹는 거는 내 월급 갖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박근혜 특수활동비 문제가 나오니까 기왕이면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대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박근혜 문제만 제비하고 그럼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지? 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12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에 새정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이 새정치 내용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들 세비 삭감하는 문제, 뭐 출판 기념회 개최 여부 문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공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유무에 대한 문제 등 해서 어찌 보면은 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와는 좀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시민사회 영역과 인권 변호사로 쭉 활동을 했고, 부산 지역에서 이제 특히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간행이나 관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연스럽죠. 전혀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료화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면서 그런 문제, 특수활동비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전 정부 때문에 대비되는 형태의 행동이라고 태도나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면이 좀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기조는 정해졌고 뭐 기왕이면 이게 빨리 해버리자라는 날짜 선택은 이 문제가 정리됐을 때 그랬을 수 있죠. 뭐. 근데 박근혜 씨는 뭐 했을까요? 진짜로 하루에 5천만 원씩 썼다고 하면. 그러니까 35억 쓴 거잖아요. 70여일 동안. 아이고. 탄핵 당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됐을 때 썼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볼 수 있을 텐데 이사 준비도 했을 거고요. 근데 첫째는 운영위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진다면 쓰면 안 되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와 유관한 것을 쓸 수는 없고 더구나 직무와 유관하지 않은 걸 쓴다면 절도행위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무슨 감사라든지 수사가 직무가 관련된 걸 했다면 저거는 일단은 그건 위법이고 직무와 무관한 걸 썼다면 절도행위고 그것을 그 회계선상에 있던 부분이나 등등은 방조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수활동비 문제가 나오니까 특수활동비 이게 대통령이 뭐 단순하게 뭐 몇십억 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엄청나게 쓰이고 조단위되만요. 이게 대충 모아보니까 요것이 떡바르게 쓰이거나 사실상 없어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비는 내가 낼게 요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박원순 시장도 이미 서울시 관사에서부터 특수활동비를 없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의 그러저러한 어떤 결들이 확실히 다르다. 변호사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참여정부 때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박정규 그분이 했던 거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진일보한 거고 그런 정신은 이미 민주정부 2기에서부터 저희가 했던 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슬슬 이제 보수 언론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너무나 뻔한 어그로 끌기가 이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가니까
그걸 또 벌써 코드 인사 이렇게 낙인을 찍더라고요. 그런 전혀 상판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됩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의중을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서 배워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했고 결국은 그 들어간 분들이 참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국민의 참모라는 태도로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십상시 내지는 뭐 3인방, 4인방 이런 사람들 문거리 권력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게 문제인 거지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대통령을 몰라서 어떻게 보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인 찍기 참 좋은 어떤 그 용어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국민 코드 인사라고 명명을 해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네. 코드가 맞아야 일을 하지. 당연하죠. 그럼 110볼트에다 220불 꽂으면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청와대로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미루어 짐작하건데 청와대로 한 명씩 이제 불려가잖아요. 불려 들어가면은 같이 이렇게 정치했었던 그런 분들 뭐 최근에 뭐 이제 삼철 이분들은 뭐 어쩌어찌 해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뭐 그런 훈훈한 미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우실 것 같다는 솔직히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친노 패권이니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던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을 그런 바운다리로 이제 했잖아요. 이낙연 총리 청문회가 지금 끝났고요. 표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자유한국당 등은 부적격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5가지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꽤 걸리는 부분이 위장전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전입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당론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통과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할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낙마시키는 일은 없겠죠, 일단은. 네. 이제 국민 정서가 결국에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는 그런 것은 계속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이라고 해서 꼭 우리도 스스로 너무 그런 엄격함의 문턱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보니까 이낙연 총리 이것은 뭐 며칠 그렇게 있다가 바로 해소된 문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장전이 부분은요. 뭐 일단 이분들이 강경화 부분은 이미 스스로 밝힌 것이고 이분들이 투기 목적이 원래 위장전입이 범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교육을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위장전입하는 부분은 불법 맞고요. 그 주민등록법상에도 완전 불법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위장전입의 경험들이 있어요. 자녀 무슨 학군 문제라든지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부인의 취직, 직장, 학교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물론 잘못된 건 맞죠.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근데 이런 분들이 없는 것까지 다 쳐내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임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건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그 사안 자체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안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근데 이 총리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교적 바로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당으로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희는 행정관, 비서관인데 그거를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기회가 없으면 그건 좀 아쉬움이 크겠죠. 그런데 5년이잖아요.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당에서 당직자들이 청와대로 가면 그것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순환 보직을 좀 한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당이 현대화되어서 그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도 고생을 했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당직자들도 청와대를 가고 그렇다고 현역 의원이 배지를 떼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석이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넓게 쓰시면 또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먼저 누가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오셨네요. 쑥 불쑥 들어오시네. 마이크 갖게 되시고요. 네. 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이신 김민성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탱크 이러니까 이상.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폭탄 탱크 뭐 요즘에. 싱크탱크는 아니고 싱크 허브. 허브? 예. 여기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만 하는 곳이죠, 뭐. 더불어민주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연구원. 네. 아니 그거는 안 좋고요. 망한 그러니까 왜 거랑- 망한 집 거를 갖다 붙여요? 왜 그러세요? 자, 어서 오시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날씨도 좋고요. 쏟아진 뉴스들마다 훈훈하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백원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 서로 네.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민정비서관하고요? 네. 저는 전화 안 오네요. 별로 안 친하거나 지금 그 얘기했거든요. 어느 쪽 분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네. 백원 의원 지켜준 분이 김의원 대변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 얘기도. 그래서 제가 연약한 백원으로 지켜준 가인한 김현 이러고.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 역시 이 일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전혀 흠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들어주긴 하겠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로 낙마하거나 부적격이어도 임명하던 바로 그런 정권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그 악의성 없는 위장전임을 갖고 꼬투리 잡는 것 좀 웃기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도 있고 탄핵당한 그 정당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깨끗하게 통과시켜서 정권 잘하게 일 잘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이성적이고 정상적이었다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까지 방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자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워딩으로 시원하게 쏴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분 그 당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에이. 외려 없는 사실까지 의혹을 네. 제기하면서 총리 내정자에게 참담하다는 얘기까지 듣게 예. 만드는 일을 벌렸죠. 알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실 보니까 대부분 비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그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만 좀 짤막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검찰 출신들로 하면 검찰 기억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인맥 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은 네. 느낌인 거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검찰 파견을 안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검찰 파견을 안 받기는커녕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실패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검찰 출신이 많을수록 어쨌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연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그 이제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깨는 것 같아요. 보통 민정수석 자체가 검사 출신들이 많이 맞는 자리고 네. 민정비서관들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문제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사실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전해철 민정수석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해소했던 경우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공개하고 시작한 경우잖아요. 이것도 교육 관련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스펙트를 몰라서. 지금 예. 뭐냐면은요. 본인이 이제 두 번인데 중학교 교사였던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지방으로 정근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자제분을 건너편 친척 집에로 그 이제 주소지를 옮기고 아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2주 만에 그 지방으로 전근 간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으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원대 복귀한 거예요. 2주 만에 해소되는 네,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89년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가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이제 우편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만 거기다가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도 거의 다 민망하네. 해소가 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두 번째 거는 기억 자체를 못 하고 있었다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오후에 해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 분의 경우가 불법이라고 해도 마치 한국 사람들이요 그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걸린 그런 느낌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거든요. 위장 전입이 이제 학군이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케이스와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경우와 선거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의 부정적인 그 이제 요건의 세 가지 정도인데 그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학군이 좋은 대로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능동적으로 한 경우 말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갑자기 부모가 이사를 하게 돼서 자식까지 이사를 시키기가 애매해서 그 현재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경우, 수동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따지면 있을 수 그렇게 된 있겠네. 거죠. 이 케이스 그러니까 김상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가 막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는 게 겨우 지금 위장 전입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사실은 위장 전입 문제도 깔끔하게 네. 없었으면은 좋죠. 금상첨화